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올해 58세, 대기업에서 40년간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퇴직한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아내 수연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딸 유진이가 있어요. 유진이는 32세로 결혼해서 5살 된 소희라는 예쁜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손녀죠. 정년퇴직 후 6개월 동안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40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오던 생활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손녀와 놀아주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딸이 소희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소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5살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밝게 만들었어요. 우리 소희 왔구나.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제가 소희를 안아 올리며 물었죠. 할아버지랑 블록 놀이해요. 저는 바닥에 앉아서 소희와 함께 블록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퇴직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유진이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뭘 심심해? 너희 엄마랑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뭔가 취미 활동 같은 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때요? 사진이라든지. 사진? 나야 뭘 찍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최고야. 저녁 시간이 되어 유진이와 소희가 돌아간 후 아내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외출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네. 이런 날엔 어디 가볼까?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걸어도 좋은데. 40년 직장 생활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 우유 깜빡했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내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가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낡은 수레를 끌고 가던 노숙자 한 분이 보였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노숙자가 쓰러진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길을 건너가서 그분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낯익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숙자분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저는 그분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검게 그을렸지만 그 눈만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119를 불러드릴까요? 아닙니다. 진짜 괜찮아요. 그분은 제 도움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때 아내가 편의점에서 나와서 저를 불렀어요. 여보, 뭐해요? 이분이 쓰러지셔서. 저는 아내에게 설명했지만 다시 노숙자분을 보려고 했을 때는 이미 수레를 끌고 멀어져 가고 계셨습니다. 괜찮은 것 같네요. 가요. 아내가 제 팔을 당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저는 그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그 눈빛이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여보, 뭔 생각해요? 아까부터 말이 없네.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아까 그 노숙자분 때문이에요. 도와드린 건 잘한 일이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신경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였을까? 다음 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을 읽다가도 뉴스를 보다가도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가족 사진들이 들어있는 앨범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아버지가 찍힌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1998년 2월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의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만난 노숙자분의 눈과 너무 닮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25년 전 갑자기 실종되신 아버지. 혹시 살아계시는 건 아닐까?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다시 그 거리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 노숙자분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이 근처에 노숙자분이 자주 나타나나요? 아, 그 할아버지요? 가끔 보이긴 하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다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분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사진과 비교해보곤 했어요. 저녁에 딸 유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응, 그래. 별일 없어.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저는 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분이 아버지라면 25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셨을까?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저는 2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신 그날 말이에요. 1998년 3월 15일, 저는 33살이었고 딸 유진이는 7살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기업 대리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 강철호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성실하고 가족을 무척 사랑하시는 평범한 분이셨어요. 특히 손녀인 유진이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철물점으로 달려가곤 했어요. 우리 공주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버지는 항상 유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버지는 아침에 철물점에 나가셨고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유진이를 돌보고 계셨고요. 민수야, 너 승진했다며?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몸 건강히 계시고 가게 장사도 잘 되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니까 그게 최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유진이와 놀아주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럼 나는 이만 들어가겠다. 밤 10시쯤 아버지가 평소처럼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황급히 저를 깨웠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안 계셔. 네.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고 방에도 안 주무신 것 같아. 저는 급히 일어나서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하지만 별다른 흔적도 없었습니다. 옷이나 개인용품도 그대로 있었고요. 혹시 병원 응급실에라도 가신 건 아닐까요?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근처 병원들에 전화해봤지만 아버지에 대한 소식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성인 남성의 가출은 흔한 일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고 갈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시고, 그래도 안 오시면 정식으로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저는 7살 딸을 키우며 홀로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철물점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유진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멀리 가셨어. 다시 못 와.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요. 하지만 어제 만난 그 노숙자가 정말 아버지라면 25년 동안 무엇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을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거리를 지나다녔습니다. 혹시 그 노숙자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이틀 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셋째 날 아침, 마침내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입구 근처에 앉아 계셨어요. 앞에 빈 깡통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그분의 옆모습이 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앉는 자세, 손의 모양, 귀의 형태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 닮았어요. 특히 왼쪽 귀에 있는 작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이 거칠어지셨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 아버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분의 눈이 커지더니 저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네가 민수냐?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아버지였어요.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예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당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실 뿐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노숙자와 대화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나 봐요. 아버지, 일단 여기서 나가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부축해서 근처 공원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개만 떨구고 계셨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집에 안 오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아세요? 영숙이는,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숙이가 죽었다고? 네, 아버지가 떠나시고 10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면서. 아버지는 한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셨어요. 아버지, 이제라도 집에 가요. 유진이도 있고 손녀도 있어요. 소희라고 너무 예쁜 아이예요. 유진이가, 우리 유진이가 결혼했다고. 네,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아버지의 증손녀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민수야. 나는 갈 수 없어. 왜요? 왜 갈 수 없어요? 민수야, 너는 몰라. 내가 뭘 했는지, 왜 집을 떠났는지 너는 몰라. 그럼 말씀해 주세요. 25년 동안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너희 가족을 배신했어. 돌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가족을 배신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25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나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어. 내가 대학에 들어가는데 등록금이 필요했고 가게 사정도 좋지 않았거든.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어. 박종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친구의 소개였지. 어머니 친구요? 응. 내 어머니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줬어. 그래서 안심하고 보증을 서줬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 내 이름으로 거액을 빌리고는 도망가 버린 거야. 얼마나 큰 돈이었는데요? 당시 돈으로 3천만 원. 지금으로 치면 1억은 넘을 거야. 나는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거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3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지만 내 어머니 반응이.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화를 내더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뻔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 저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정말이야 민수야. 그날 밤 내 어머니는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빚 때문에 아이들이 고생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그래서 정말 나가신 거예요?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떠났어.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테니까. 아버지는 그날 밤 집을 나서서 25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연락도 안 하시고. 처음에는 빚을 갚고 돌아가려고 했어.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 하지만 워낙 큰 돈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 그럼 연락이라도 하시지. 몇 번 시도해봤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 빈손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어? 아버지는 점점 거리 생활에 익숙해져 갔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지내다가 나중에는 아예 거리에서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버렸어.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정말 돌아갈 용기가 없어졌지.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25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아버지, 이제라도 집에 가요.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돼, 민수야.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희 생활에 폐만 끼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일어서셨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는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뒤따라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람들 틈에 사라지신 후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다시 사라져버리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직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아, 만약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면 어떨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차마 아버지를 만났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곰곰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실종과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이 들어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나?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일기를 쓰신다는 걸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1998년 3월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3월 10일 철호에게 종민이를 소개해줬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3월 13일 철호가 종민이에게 거액을 빌렸다. 3천만 원이나. 이렇게 큰 돈일 줄 몰랐다. 걱정이 된다. 3월 15일 종민이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철호가 그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하지? 나는 단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인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실종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계속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3월 16일 철호가 떠났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떠나라고 했다. 미안해, 철호야.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3월 20일 민수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기로 했다.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 저는 일기장을 읽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셨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더 나왔습니다. 4월 1일 종수와 만났다. 철호가 없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죄책감이 든다. 어머니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6월 15일 종수가 이사를 간다고 한다.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 민수와 유진이를 위해서. 1999년 1월 1일 새해가 되었다. 철호 없이 보내는 첫 번째 새해다. 미안하지만 이제 그를 잊기로 했다. 저는 일기장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존경했던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다니. 그런데 일기장 뒷부분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2005년 12월 25일 오늘 거리에서 철호를 봤다. 정말 그였다. 하지만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셨다고요? 2006년 1월 1일 철호를 찾아가 볼까 고민 중이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민수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2008년 5월 5일 또 철호를 봤다. 여전히 거리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0년 10월 10일 내가 죽기 전에 민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가져가야 할까? 철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어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어서 딸 유진이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유진이가 소희를 데리고 놀러 온 날이었어요. 유진아, 아버지가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소희가 놀고 있는 동안 유진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뭔데요? 심각한 표정이시네요. 사실 내 할아버지를 만났어. 유진이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야, 유진아. 내 할아버지는 죽지 않았어. 살아계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노숙자가 할아버지였다는 것,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한 진실들까지 모두요. 유진이는 점점 충격에 빠져갔습니다. 그럼 25년 동안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 노숙자로. 정말 힘들게 살고 계셨어. 왜요? 왜 집에 안 오셨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내쫓았대. 빚 때문에. 유진.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답답함에 저는 다시 어머니의 일기장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더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일기장 뒤쪽에서 놀라운 내용을 더 발견했습니다. 2007년 8월 15일 오늘 철호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할 수가 없었다. 25년 전 그 일에 대해 사과했지만 철호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만나셨다고요? 철호가 말했다.
영수가 나는 내가 나를 속인 것보다 내가 민수에게 거짓말한 게 더 화가 나.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2007년 8월 20일 철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거절했다. 이미 너무 늦었어. 민수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 나는 민수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철호가 막았다. 아니야, 영수가.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면 민수가 더 혼란스러워할 거야. 그냥 이대로 두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거절하셨다니. 2008년 12월 25일 마이너스 크리스마스다. 철호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따뜻한 옷과 음식을. 하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이미 너희 가족의 일부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 2009년 6월 10일 마이너스 철호가 아프다. 거리 생활 때문인 것 같아.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2009년 10월 1일 마이너스 철호를 위해 작은 방을 구해줬다. 월세를 내가 내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 후 나가버렸다. 이런 동정은 받고 싶지 않다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셨었구나. 2010년 3월 1일 마이너스 내가 병에 걸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철호와 민수를 다시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2010년 5월 15일 마이너스 철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내가 죽으면 민수를 찾아가 달라. 진실을 말해달라. 하지만 거절했다. 민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방해하고 싶지 않다. 2010년 10월 5일 마이너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구나. 철호야, 너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2010년 10월 10일 마이너스 마지막 일기다. 민수야,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 아버지를 찾아다오. 그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그가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는지 너는 몰라.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도 죄책감에 시달리셨구나. 그런데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어요. 철호가 자주 가는 곳 마이너스 동대문역 8번 출구,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이게 뭘까요? 혹시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이 마침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동대문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오후 2시 50분. 저는 동대문역 8번 출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메모가 정확한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정확히 3시가 되었을 때 정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역 근처 작은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따라갔어요. 교회 앞에서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기도를 마치신 후 아버지는 교회 근처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놀라며 저를 보셨습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를? 어머니 일기장에서 봤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여기 오신다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내 어머니가 그런 것까지 적어뒀구나. 아버지, 어머니 일기 다 읽었어요.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를 도우려고 하셨던 것도 알았고요. 영숙이가 정말 그랬다고. 네. 아버지 위해서 방도 구하려고 하셨고 병원에도 가자고 하셨었잖아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난 너무 고집이 세웠어.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았지. 아버지, 이제라도 집에 가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기도 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시며 울음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영숙이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했구나. 네, 아버지. 그리고 유진이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손녀 소희도 있고요. 유진이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다고. 물론이죠.
할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집에 가도 될까? 당연하죠, 아버지. 아버지 집이에요. 하지만 25년이야. 25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는데.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아버지는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어요. 내 아내는 뭐라고 하니? 갑자기 늙은 노숙자가 집에 온다고 하면.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민수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너희에게 집만 될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분명히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손이었어요. 아버지, 유진이와 소희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25년 만에 다시 해봐요. 아버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보자. 하지만 민수야, 내가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야.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그렇게 저는 25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을까? 갑자기 나타나면 모두 놀라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저는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야.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가고 있어. 정말요? 할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응. 지금 택시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 엄마한테도 미리 말해둬. 네, 알겠어요. 저도 지금 소희 데리고 갈게요. 아버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옷을 정리하셨어요. 25년 동안 입던 낡은 옷이 부끄러우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씻으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손녀를 만나도 될까? 소희는 아이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거예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 수연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아버지를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정말 시아버님이세요? 며느리야. 오랜만이다. 미안하다.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유진이가 소희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소희가 아버지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너가 소희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5살 소희의 천진난만한 질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다녀왔어. 이제 소희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25년 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적응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첫 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25년간의 거리 생활로 인해 아버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잠이 안 와. 아버지, 천천히 적응하세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바닥에서 주무시려고 하셨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될까? 당연하죠, 아버지. 아버지 집인데요. 아내 수연이도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여보, 시아버님이 밤에 계속 거실을 돌아다니세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으신 건 아닐까요? 25년간 밖에서 사셨으니까 집안 생활이 어색하실 거야. 이해해주자. 그런데 소희만큼은 달랐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서 할아버지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시든 상관없이 좋아했거든요. 할아버지, 나랑 놀아줘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소희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아버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소희는 참 착하구나. 할아버지가 선물 사줄까? 선물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있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아버지는 소희의 말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아파트 이웃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25년 동안 노숙자셨다면서요? 갑자기 나타나서 같이 살고 있다던데 어떻게 그런 일이? 유진이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진 씨, 아버지가 노숙자였던 할아버지 모셔왔다면서요? 힘들지 않아요? 우리 딸이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겼다고 하던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소희와 놀아주시며 점점 밝아지셨고 아내도 아버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25년간 고생하셨으니까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싶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병원 검진 결과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와 만성피로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 시아버님 상태가 어떤가요?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하신 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 공급만 잘 해주시면 금방 회복하실 거예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던 그 무렵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강민수 씨 댁이 맞나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혹시 강철호 씨 계신가요? 박종민.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어머니 일기장에 나왔던 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빚을 지게 만든 사기꾼 말이에요. 잠깐만요. 저는 급히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박종민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종민이가 왜 여기까지?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 아니에요? 민수야, 내가 나가볼게. 아버지는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나가셨어요. 철호야, 오랜만이다. 종민아, 25년 만이구나.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미안하다, 철호야. 정말 미안해. 박종민은 갑자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25년 전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를 친 바람에 형님이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형님이 노숙자로 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저도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건가요? 종민아, 이제 와서 사과한들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아닙니다, 형님. 제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형님께 갚아드리고 싶어요. 박종민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5천만 원이 있습니다. 25년간의 이자까지 쳐서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필요 없어. 난 이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형님, 제발 받아주세요. 제가 25년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이걸로 편하게 사세요. 저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박종민 씨, 들어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박종민은 집에 들어와서 25년 전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철호 형님을 이용한 거였죠. 왜 하필 저희 아버지를. 제가 형님 아내분과 아는 사이였거든요. 김영숙 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영숙 씨도 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요? 영숙 씨가 저한테 남편을 속여서라도 돈을 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착한 사기라고 생각했었죠. 아버지도 놀라신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네, 형님. 하지만 제가 욕심을 부려서 필요 이상으로 큰 돈을 빌린 거였어요. 그리고는 겁이 나서 도망간 거고요. 그럼 어머니도 공범이었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영숙 씨는 500만 원 정도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3천만 원을 빌린 건 완전히 제 욕심이었거든요. 박종민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형님이 집을 나가신 것도 제 때문이고 25년간 고생하신 것도 제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종민아,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하자. 나도 이미 용서했어. 형님. 하지만 그 돈은 받을 수 없어.
나는 이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니까. 박종민은 계속 사정했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박종민이 돌아간 후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도 나쁜 사람이었어요? 소희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아니야, 소희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야. 아버지는 소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도 해.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25년간 고생하셨으면서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신 거예요? 민수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워. 25년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셨잖아요. 내 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가족을 위해서 했던 일이겠지. 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에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25년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잘못이 없어. 상황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25년 동안 그 25년도 의미가 있었어. 덕분에 내가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거든. 아버지는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노숙자로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 그들 중에도 나처럼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이 많았지. 어떤 분들이셨어요? 빚 때문에 집을 나온 사람,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떠난 사람.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부분 가족과 다시 만나지 못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돌아가기 어려워지거든. 아버지는 다행히 저희와 만나셨네요. 그래, 정말 다행이야. 너 덕분에 가능했어. 아버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앞으로 노숙자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어. 노숙자요? 응. 내가 25년간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물론 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말이야.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때 유진이가 소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내일 소희 학예회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학예회? 네, 소희가 할아버지도 같이 오시길 바란다고 하네요. 소희가 아버지 무릎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가 노래하는 거 들으러 와주세요. 그럼 우리 소의 노래 들으러 가야지.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25년 만에 보는 진짜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소희의 학예회 날, 저희 가족은 모두 함께 갔습니다. 아버지는 새 옷을 입고 정말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셨어요. 할아버지, 저 무대에서 제가 노래할 거예요. 소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 소의 목소리가 제일 예쁠 거야. 학예회가 시작되고 소희가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가족이라는 주제의 동요였는데 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모두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희의 노래를 들으셨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저희 가족을 보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습니다. 학예회가 끝난 후 소희가 달려와서 아버지를 안았어요. 할아버지, 제 노래 어땠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우리 소희. 그때 소의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소희 할아버지시죠? 소희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희가 우리 할아버지는 멀리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돌아오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아버지는 소희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했다는 걸 알고 더욱 기뻐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정말 행복해. 이런 행복이 나에게 올 줄 몰랐어.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노숙자 돕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주변 복지관과 연결되어서 자원봉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오히려 보람있어. 25년간 받기만 했으니까 이제는 베풀고 싶어. 아버지의 활동 소식이 지역신문에도 났어요. 25년간 노숙자로 살다가 가족과 재회한 강철호 씨. 이제는 노숙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활동.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응원해 주셨어요. 아내 수연이도 아버지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시아버님, 추운 날 나눠줄 따뜻한 음료 준비했어요.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유진이도 주말마다 아버지의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유진아. 가족이 함께하니까 더 의미 있어. 아버지가 저희와 함께 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매일 아침 소희를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오후에는 노숙자 지원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십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아세요? 뭘 배웠는데, 우리 소희? 가족의 소중함이요. 선생님이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맞아, 소희야. 할아버지도 이제 알겠어. 어느 날 박종민 씨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노숙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철호 형님이 직접 받지 않으시니까 형님이 도우시는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아버지는 그제야 그 돈을 받으셨어요. 종민아, 고맙다. 이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어. 형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박종민 씨도 이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괜찮아, 민수야.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에 가보니 큰 병은 아니었지만 25년간의 힘든 생활로 인한 만성 피로였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해. 설령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죠. 물론 오래 살고 싶어. 소희가 크는 것도 보고 싶고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럼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지. 6개월 후 소희가 6살 생일을 맞았어요. 아버지는 손수 만든 목걸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우리 소희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어. 와, 정말 예뻐요. 친구들에게 자랑할래요. 소희 생일 파티에는 이웃들도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아버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강 씨, 아버님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지역신문에도 나오시고. 네, 감사합니다. 소희도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밝아진 것 같아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소희의 생일을 축하하며 둘러앉아 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유진아, 수연아. 그리고 우리 소희. 너희들 덕분에 내가 진정한 삶을 되찾았어. 아버지. 25년 전에 집을 떠날 때는 절망적이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 모든 시간이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선물이었다는 걸.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소희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나도야, 소희야. 할아버지도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가족은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시며 노숙자분들을 도우는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저도 아버지의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 거리에서 노숙자분들을 만나면 생각해요. 이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가족과 갈등이 있거나 오해 때문에 멀어진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연이 있고 모든 가족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족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안아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작은 다툼이나 오해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시면 한 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일 수 있으니까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81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소희는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 발표를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봉사활동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어요. 시에서 표창도 받으시고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다른 가족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저씨, 저희 아버지도 10년 전에 실종되셨는데 혹시 거리에서 본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처럼 가족과 제외한 노숙자분들이 또 계신가요? 아버지는 이런 분들을 도우시며 가족 재결합을 돕는 일도 하고 계세요. 작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도우시던 노숙자분 중 한 분이 15년 만에 가족과 만나게 된 거예요. 강철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의 가족 재회식에 저희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아내 수연이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시아버님 덕분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유진이도 직장에서 사회공헌팀으로 부서를 옮겨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께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래, 좋은 일이네. 소희도 어린 나이지만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남을 돕는 것을 좋아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우리 소희가 정말 착하구나.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유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번엔 손자가 태어날 것 같아요. 정말 할아버지가 손자도 볼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태어날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행복해하세요. 박종민 아저씨도 지금은 저희 가족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매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철호 형님, 제가 형님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평생 형님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종민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같은 일을 하는 동료니까. 올해 아버지 생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도우신 분들,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가족과 재회한 분들까지. 할아버지, 생신 축하해요. 케이크 촛불 불어주세요. 소희야, 할아버지 소원이 뭔지 아니? 뭐예요?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촛불을 부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3년 전 거리에서 노숙자로 만났던 그분이 이제는 저희 가족의 중심이 되어주셨거든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에서 외롭게 지내고 계셨을 거고 저희 가족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저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사랑한다는 말,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하다는 말, 이웃에게 건네지 못한 따뜻한 손길.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일 수도 있어요. 거리에서 마주친 노숙자가 내 아버지였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민수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구나.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도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민수야. 고맙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정말로 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일 거리에서 어려움에 처한 분을 만나시면 한 번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분이 바로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며